안녕하세요. 슈퍼리치 하우스 채널의 한성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매트라이프 생명의 김소전 FSR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전 씨.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네. 촬영 장소가 어떻게 되죠? 네. 소전 씨가 한번 소개를 시켜주시죠. 우선 지금 뒤에도 보이시죠? 지금 뒤에 보이는 거는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매트라이프 생명의 이제 뉴욕 본사 사진이고요. 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이제 삼성동에 있는 제가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특별히 오늘 초대를 해서 한번 꼭 초대하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되게 넓어요. 네, 여기 네. 뭐 거의 전층을 다 매트라이프에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거의 전층은 아닌데 네. 꽤 많은 층들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고객님들도 네.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곳이기도 해요. 네. 아무튼 좋은 곳에서 장소를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에피소드 9번째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네. 오늘 다룰 주제가 어떻게 되죠? 네. 지금 10월, 우리나라 그 계절 중에서 가장 좋은 계절이잖아요. 가을. 딱 이때 되면은 네. 여기저기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요. 바로 네. 웨딩 시즌입니다. 맞습니다. 맞죠? 네네. 네. 대표님께서는 결혼을 한 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결혼한 지 5,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네네. 한참 좋으실 때인가요? 아, 네. 좋죠. 그러시구나. 혹시 그러면 네. 오늘 그 신혼부부에 대한 뭐 그런 관련된 주제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결혼이라는 게 인륜지대사라고 할 정도로 이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사실 지금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해서 결혼하는 인구도 많이 줄기도 하고 또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결혼식들이 연기되거나 맞아요. 좀 이런 상황들이긴 하죠. 맞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네. 여전히 결실을 맺고 계신 우리 그 신혼 부부들을 위해서 오늘 신혼 부부를 위한 자산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같이 합치게 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좀 이전과는 다른, 혼자 살 때랑은 좀 다른 뭔가 관리 방법이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예. 맞습니다. 어떤 게 있죠? 네, 이게 결혼을 하다 보면 이제 많은 경험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꼭 이렇게 굳이 자산 관리에 국한짓지 않고도 서로의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싱글일 때는 또는 연애할 때는 이렇게 아주 깊게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도 네. 이제 한 가정의 일원이 되면서부터 조금 더 깊게 심도 있게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오게 됩니다. 네. 네, 결혼과 동시에 이제 2명의 수입이 한 가정에 모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신혼부부분들이 저에게 말씀 주시는 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일시적으로 조금 저희가 돈을 더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때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이게 결혼을 하면서 혼자 먹던 것도 둘이 먹고 맞아요. 혼자 쓰던 물건도 둘이 쓰고 이러다 맞아요. 보니까 약간 그런 순간적으로 우리의 자산이 조금 뭐 늘어났다라던가 조금 덜 쓰게 된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표님 예전에 그 신혼 초에 사실 어떠셨어요? 어떤 이 신혼의 달콤함에 빠져서 사실은 약간 맞아요. 예상치 않았던 맞아요. 지출 많지 않으셨나요? 유경험자로서 말씀을 네. 드리자면 저희 이제 밤 되면은 뭐 보고 싶은 영화 밤새도록 보고 그렇죠.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먹고 야식을 그렇게 많이 드셨다고. 네. 네, 뭐 자산에 영향을 끼칠 만큼 먹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뭐 아무래도 해외여행 같은 경우 비중이 그렇죠. 결혼을 하면서 많아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살 것들도 사실 막 이런 것도 생기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2명의 싱글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면서 삶의 질에 대한 이 욕구가 조금 더 커지기 때문에 물건 하나를 사도 더 좋은 것, 더 맞아요. 비싼 것, 더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눈이 많이 뜨이게 되고 이러다 보면 사실 싱글일 때에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던 또는 한 번은 생각해 봤으나 굳이 나만을 위해서는 구매하지 않았던 맞아요. 이런 것들의 추가적인 지출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맞아요. 사실 결혼으로 인해서 세이브되는 돈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세이브되는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 조금 더 소비를 늘리자라기에는 사실 결혼 다음에 또 이제 순차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에서 오는 일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출산, 그리고 육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순서일 텐데, 물론 뭐 아이를 안 낳으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한 20년 정도는 아이를 위해서 계속 돈이 들어갈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각종 양육비, 뭐 그리고 교육비,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만약에 세이브되는 돈이 있다면 이걸로 아이 전용 계좌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사실은 맞죠? 맞아요. 요즘에 이제 아이를 갖지 않고 네네. 둘만의 행복을 위해서 아이를 갖지 않고 이제 사는 그런 부부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 좀 세이브되는 돈들이 좀 많지 않을까요?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이렇게 아이를 갖지 않고 그냥 둘이서만 살겠다라고 작정하신 분들 사실 굉장히 많으세요. 제 주위에 뭐 지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이제 이런 분들을 딩크족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딩크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약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더블 인컴, 노 키즈. 너무 쉽죠? 둘이 같이 벌고 열심히 벌고 대신 아이는 낳지 않겠다. 이제 이런 커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를 왜 안 낳으세요? 여쭤보면 그냥 저희 둘이 하고 싶은 거 충분히 하면서 살고 싶어요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이제 둘의 삶의 질에 대한 이 욕구가 굉장히 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저희도 사실은 신혼 때, 지금도 신혼이면 신혼이지만 그렇죠? 아이 지금 갖기 전에 아이를 갖자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좀 들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혹시라도 아이를 계속 못 갖고 뭐 8년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많죠.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한테는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한 해만 정말 노력해보고 만약에 우리에게 축복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네. 그때는 우리 둘이 같이 살자.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게 좀 공감이 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어쨌든 처음에 계획한 대로 네. 지금 현재 아이가 잘 자라고 있어서 네. 저희는 뭐 네, 일반적으로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네. 훌륭한 가장으로서 지금. 맞습니다. 네. 일단 딩크족이라고 해도 네. 사실은 뭐 둘이서 그냥 충분히 즐기면서 살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과다한 소비가 그 남는 잉여 자금이 다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네. 이런 분들일수록 이제 평생 전반에 걸쳐서 특히 노후에는 더욱더 높은 그 삶의 질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혹시나 잉여 자금이 있으시다면 지금 젊었을 때 돈을 더 쓰는 것도 좋겠지만 네. 노후를 위해서 이거를 저축하시는 부분도 당연히 고민하셔야죠. 네. 아이를 갖던 뭐 또 갖지 않던 간에 돈 관리는 필수적인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이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들을 사실은 할 건데 한번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런 주제를 준비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자중하자. 불필요한 억제, 지출하지 말고 좀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라는 거고요. 아까도 저희가 이야기 나누었듯이 네. 시돈의 달콤함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주위에 이제 고객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을 봤어요. 이제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일하시던 이제 커플이 결혼을 하셨는데 네. 두 분 다 자가용이 있으셨어요. 네네. 네, 결혼을 하면서 그 자가용을 정리를 하시고 이제 하나의 차로 우리 새롭게 구매를 하자라고 결정을 하셨는데 사실 이전에 갖고 있는 차보다 한 금액을 이걸 합쳐서 한 2배 정도 더 되는 더 비싼 더 좋은 어떤 꿈에 그리던 드림카를 한 절약이 대를 목적 아니었나요? 구매를 하셔가지고 구매 비용도 크지만 유지 비용도 사실 이전에 비해서 훨씬 늘어난 게 사실이죠. 그렇죠. 이런 일들도 있고요. 또는 뭐 이제 혼자 살 때는 굳이 조금 사기 힘들었던 그런 물품들에 대해서 이제 둘이 사니까 이걸 약간 반씩 부담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뭐 스타일러라던가 아니면 공기청정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대형 TV나 홈시어터 오디오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존에 약간 관심이 있었던 것들을 약간 스스럼 없이 사시는 그런 맞아요. 시기가 되시다 보니까 네, 맞아요. 사실 이게 다 목돈이거든요. 맞습니다.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굉장히 많은 그 목돈들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사는 분들은 못 보고 대부분 네. 그 신혼에 취해서 다 네. 할부로 빚이죠.
싶으시죠? 맞습니다. 네. 이게 여유가 있어서 산다면 좋겠지만 네. 사실 이거를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빚으로 사는 것은 네. 앞으로도 이제 버는 돈이 다 그쪽 나가야 된다라는 걸 고민을 한 번 더 하셔야겠죠. 그만큼 네. 이제 시간이 네. 더디게 가겠죠. 예, 그 신혼의 달콤함 때문에 네. 그렇게 지출하는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경제적을 조금 더 풀리는 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아마 더 멀어지는 그렇죠. 그걸 잘 모르고 이제 그렇게 덜컥 했다가 후회를 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외에도 네네. 뭐 또 다른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네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신혼 부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 둘의 공동의 목돈을 만들어가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글일 때는 뭐 계좌도 여러 개, 뭐 조금씩 잔액 남겨 있고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이런 것들을 결혼을 하시면서 각자의 계좌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하시고 뭐 남은 현금들이 조금 많이 있다면 많지 않더라도 둘이 한번 그걸 정리를 해보시고 합쳐서 공동의 어떤 그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가정에 어떠한 일들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목돈을 조금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조금 뭐 현금이 좀 많으셨다. 네. 라고 하셨을 경우에 둘이 합쳐서 1억의 금액이 만들어졌다. 라고 하면 1억짜리 계좌를 만드셔서 이거를 뭐 조금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시면서 수익도 살짝 보되 이 돈은 그래도 우리가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고 조금 키워나가보자. 이런 식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거죠. 그래서 네. 만약에 1년 동안 어딘가에 뭐 분산 투자를 하던 어떤 계좌에서 뭐 하나로 운용을 하던 뭐 예를 들어 10%의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1억에 10%니까 벌써 1,000만 원의 수익이 났잖아요. 네. 이자가 붙었죠. 네. 그리고 이거 쓰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1억 1,000만 원에 다음 해에 또 10%가 붙었다. 저희가 어디서 많이 얘기했죠, 이거. 복리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1억 1,000만 원에 또 10% 붙고. 이게 계속해서 유지되다 보면은 이 계좌가 그래도 꽤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서 각자의 가지고 있었던 자산, 뭐 크든 작든 서로 합의하에 뭔가 공동의 목돈을 하나 일단은 네네. 따로 세이브를 해두고 맞아요. 우리가 쓸 돈 외에 우리 이 돈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1억이 된다. 아니면 그보다 또 적더라도 네. 5천이 된다. 그러면 그 돈을 목돈으로 만들어서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재테크를 하던 뭔가 복리가 될 수 있는 네네네. 그런 금융 상품들을 네네. 처음부터 신혼 초부터 아예 목적을 두고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다른 네. 좋은 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네네. 이게 결혼을 하시면서 이제 두 가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개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한 가정으로 모이면서 여러 가지 정리들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각자의 버는 그 수입들을 누가 관리할 거냐, 어떻게 지출할 거냐, 어떻게 남길 거냐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플랜을 짜봐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주위에서 많은 네. 분들이 결혼하시면서 선택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니까 네. 크게 두 가지가 어떤 거죠? 있는데요. 일단은 각자 수입이 있기 때문에 각자 수입에서 일정 부분은 이 한 가정에 필요한 어떤 공동의 고정비, 그렇죠. 반드시 써야 되는 목적 자금, 이런 것들을 정확히 분배를 해서 그만큼은 같이 내고 나머지 자기의 수입에서 나머지 돈들은 이제 스스로 관리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 되게 많은데 젊은 커플들이 많이 그러시는데 네. 이거는 조금 그래도 나는 사생활을 좀 갖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조금 장기적인 계획은 좀 빠져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앞으로 자녀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혹시나 모르는 큰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큰일들이 생겼을 때 이런 경우에는 어떤 목돈이나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부랴부랴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겠죠. 아무래도 한 명이 일괄적으로 해서 돈을 관리하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용돈이 좀 작다 보니까 네. 비자금을 만드는 일들이 본인 좀-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부부간에 돈 관리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많은 거 2가지가 바로 말씀하셨던 거. 뭐, 둘 다 돈을 벌건, 한 명만 돈을 벌건 관계없이 모든 가정의 수입을 한 명이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네. 이것은 둘 중에 한 명이 조금 더 자산관리 능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결혼 전부터 약간 협의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버는 거는 다 내가 관리하겠다라던가 뭐 이런 협의들이 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쪽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시면 이제 벌어들이는 수입 일체를 한 네. 명이 관리하면서 가정에서 드는 모든 비용들을 다 정확하게 자금을 이제 분산해서 사용을 하고 남는 자금은 무조건 저축 쪽으로 다 돌려서 수입 통장이 매달 잔고가 0이 되게끔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지출, 돈이 좀 남았네, 이걸 뭘 할까라는 시간이 없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게 사실 돈이 제일 빨리 모이기는 하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 그렇죠. 그러네요. 아무래도 네. 한 명이 일임을 하고 네. 대신 이제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용돈이 작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서 네. 근데 네. 줄이지 않으면 몰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맞습니다. 네네네. 뭐 비장을 만드시는 거는 각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네. 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지만 분산 투자를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맞습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자금들은 이제 하나에 올인하지 말고 네. 분산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네. 이런 부부간의 공동의 자금 같은 경우에도 가장 안정적으로 하되 일정 약간의 수익은 보실 수 있는 정도로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위험한 게 이게 그냥 투자를 하려고 모은 돈이 아니잖아요. 미래를 그쵸, 위한 그쵸. 비상금이기 때문에 뭐 주식이 호황이라고 해서 여기 다 올인을 해서 넣어서 만약에 그 해에 뭐 50% 수익을 봤다. 우리 그런 시기도 있잖아요. 있을 수 그렇다고 해서 뭐 역시 여기에 돈을 다 넣어야 돼라고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60%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인 가치가 없는 자금이기 때문에 항상 분산 투자해서 뭐 약간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그냥 평균적으로 한 10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중에 1년은 한 10%씩 누적해서 쌓아가면 베스트겠다. 한 요 정도로 조금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도 사실은 굉장히 큰 그쵸. 수익이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선택하실 때에도 네. 뭐 향후에 비과세되는 금융상품도 있고 아니면 뭐 납입을 했을 때 세액공제되거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반드시 본인들의 상황에 맞게끔 금융상품 잘 따져보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자산 관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 그게 어떤 게 있죠? 일단은 각자 싱글로 살아갈 때 그리고 가정을 이뤘을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 또 한 가지가 바로 보험 리뉴얼이에요. 이제 저 사실은 싱글일 때는 큰 생각, 큰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냥 맞아요. 그냥 뭐 하나 들어놨어 이런 분들 많으신데 이제는 가정을 이루시면서 서로의 상황에 맞는 보험 리뉴얼이 필요하고요. 이제 각자의 가족력이라던가 경력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또는 그 약간 위험한 직군에 있다던가 이런 직업군도 같이 살피셔서 그 서로에게 생기는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얼마인가도 한번 산정을 해보시고 여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서로의 보험을 리뉴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보험 상품도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10년에 한 번씩은 리뉴얼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거는 좋아요. 예. 자, 이것은 이제 자녀가 생기게 되면 또 한 번 리뉴얼이 필요한 타이밍이 오게 될 것이고요. 이제 질병, 사고, 사망이나 장기 생존에 대한 리스크를 모두 검토를 해보시고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 가을 웨딩 시즌에 맞춰서 신혼부부에 대한 자산 관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에피소드를 꾸며보았는데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자산 관리 방식에 맞게끔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오픈책 등방 더보기란에 남겨준 링크로 많은 메시지를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시 유익한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